그냥 나가요. 제발. 여기 계속 있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이정우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발끝엔 아파트 슬리퍼, 손목엔 스마트워치, 입에는 씹던 껌. 그 앞에 바닥에 주저앉은 노파가 한 손으로 이불 보따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우비조차 없이 맞는 겨울비에 젖은 어깨가 경련처럼 들썩였다. 이름은 이영심 74.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내어줬다. 단 하나 저 남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전부를 맡긴 결과가 지금 눈앞이었다. 이 집 이제 내 거잖아. 등기 넘겨줬잖아요. 엄마가.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잔인했다. 이정우는 팔짱을 끼고 현관문에 기댄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젊은 부부가 황급히 눈을 피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영심은 입술을 떨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혀끝에 걸린 말이 너무 많았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울 수는 없었다. 비닐 보따리 안의 솜니불은 물을 머금고 점점 무거워졌다. 보따리 끝은 흙탕물에 끌리듯 질질 끌려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나가요. 진짜 미치겠네. 나도 이제 살자고요. 이정우는 짜증 섞인 손짓으로 문을 쾅 닫았다. 쿵.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저녁을 울리는 그 소리는 그날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이영심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슬리퍼 한 짝은 이미 벗겨졌고 양말은 진흙에 젖어 살갗처럼 들러붙었다. 등에 맨 낡은 가방에서 비닐장갑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평소 쓰던 청소도구였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빗소리는 끝없이 내렸다. 떨어지는 낙수는 머리에, 어깨에, 눈꺼풀에 내리꽂혔다. 하늘도 세상도 모두 그녀를 밀어내는 듯했다. 아이고,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송노인이었다. 동네 반상회 회장, 앞집의 노총각 아들 대신 쓰레기 버리러 자주 오던 사람이었다. 또 싸우셨구먼, 아이고. 이 노인네가 이 시간에 왜 혼자 이러고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턱을 타고 목줄기를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송노인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비닐 보따리를 들려 했다.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정우가 이제 제발 그만 살자고 하네요. 이영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했다. 마치 돌로 깎아낸 단어처럼 한 음절 한 음절이 무겁게 떨어졌다. 송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비닐 보따리를 들어 등에 메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일단 동사무소 쉼터라도 가요. 이러다 진짜 감기 들어요. 이영심은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한번 문을 바라봤다. 그 문 너머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첫 돌 때 정우가 쓰러져 울던 그 복도, 입신할 도시락을 싸줬던 주방, 아버지 없이 둘이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던 거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의 등기 이전으로 사라졌다. 그 집 팔 거래요. 그것도 이미 계약금 받았대요. 내 이름은 이제 아무 데도 없대요. 이영심은 그렇게 말하며 걸었다. 비닐봉투가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손가락은 마치 죽은 가지처럼 뻣뻣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한 줄기 다짐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들이니까 용서한다는 말, 이제는 나에게도 너무 사치입니다. 송 노인이 쳐다보았다. 무엇인가 달라졌다. 예전에 그 이영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쉼터를 향해 걸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맞는 그녀의 걸음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세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저지른 일을 되갚을 시간. 이영심이 처음 서울에 올라온 건 23, 겨울이었다. 청량리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날이 선 칼처럼 뺨을 후벼 팠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품에는 갓난아들 정우가 있었다. 남편은 없었다. 결혼 2년 차에 병을 얻고 떠났다. 장례는 시댁에서 조용히 치렀고 그 후로 연락은 끊겼다. 친정은 더 가난했고 돌아갈 집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 처음 일한 곳은 동대문 방직 공장.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눈을 뜨고도 잠든 듯 미싱 바늘을 따라 손이 움직였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귓바퀴 안쪽을 긁었고 실밥 하나라도 잘못 깨면 욕이 날아왔다. 정우는 공장 근처 보육소에 맡겼다.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아이를 떠맡은 젊은 보육사는 이영심을 볼 때마다 말하곤 했다. 애가 엄마 품을 못 느껴서 더 예민해졌어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영심은 말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낮에는 동네 시장 좌판에서 마른 반찬을 팔았다. 오징어채, 진미채, 멸치볶음. 비 오는 날이면 비닐 씌운 대야를 안고 전전긍긍했고 바람이 불면 부침개가 식기 전에 팔아야 했다. 매일 먹는 건 쌀을 아껴 끓인 묽은 죽 한 그릇. 아들은 계란 반쪽, 이영심은 국물만. 겨울이면 정우의 발이 시려울까봐 본인 옷은 헌 옷장에서 주워 입고 아이 신발은 2번 새 것으로 갈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운동화 하나 사주며 말했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엄마는 다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땐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이 평생 이영심의 스스로를 버리게 만들 줄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간 정우는 조용한 편이었다. 전화할 때도 엄마,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 먼저였다. 휴가 나와선 시장에서 물건 옮기는 일을 거들었고 고기 반찬이 올라가면 괜히 말없이 웃었다. 그 시절 이영심은 믿었다. 자신의 인생이 정우의 인생으로 갚아질 거라고. 고생 끝엔 보람이 따를 거라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랑을 아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고. 그러나 그 믿음은 제대한 지 6개월 만에 무너졌다. 그날 낮 2시. 대낮인데도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로웠다. 경찰입니다. 이정우 씨 댁 맞습니까?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다. 문을 열었을 때 수갑을 찬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경찰은 짧게 설명했다. 도박장 운영 관련 조사 중입니다. 정우 씨는 단순 도박 혐의지만 참고로 동행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잠깐. 잘못했어. 그냥 한 번이었어.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영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며칠 후 정우는 풀려났다.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 후로 정우는 점점 말을 아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휴대폰에선 이상한 이름들이 떴고 늦은 밤 전화가 올 때면 화장실로 숨어 통화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
그러나 눈빛은 냉정했다. 정우 씨, 보증건으로 빌려간 돈이 있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된 집 담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우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건 폭발하는 짜증이었다. 그냥 지금 좀 도와줘요.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그만할 거야. 그 말 이영심은 몇 번이나 들었던가. 처음엔 담보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명예 이전을 요구했다. 정우는 매달렸다. 무릎까지 꿇었다. 엄마밖에 없잖아. 내가 죽기라도 하면 엄마만 남잖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영심은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방 한구석에 앉아 불 꺼진 채로 혼잣말을 했다. 사람답게만 살아줘. 그럼 집이 뭐 대수냐.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이영심은 알면서도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자신을 살게 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대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이정우는 결국 연락을 끊었다. 집은 계약이 끝났고 잔금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번호로 등록된 사람은 착신 정지가 됐다. 이영심은 갈 데가 없었다. 아는 친척 하나 없는 서울에서 70을 넘긴 노인이 기댈 데는 없었다. 남은 건 가방 하나, 겨울 입을 보따리 하나, 약봉지 한 꾸러미,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 하지만 자존심은 잠을 재워주지 않았다. 그날 밤 송 노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동사무소 뒤편 임시 쉼터였다. 이영심은 그 입구 앞에서 망설였다. 현관문을 열자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먼저 얼굴을 때렸다. 바닥은 비닐 매트였고 구석에는 전기장판이 말려 있었다. 벽에는 물건 도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스티커로 붙어 있었다. 천장엔 형광등이 딱 하나. 불빛은 희뿌옇게 떨렸고 소리는 살짝 웅웅거렸다. 그 안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다. 몸을 웅크린 채 담요를 덮은 사람, 기침 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 그리고 낡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이영심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았다. 첫날 밤은 길었다. 전기장판은 따뜻했지만 낯선 공기 속에서 잠은 오지 않았다. 벽 너머의 히터 소리가 계속 들렸고 창문은 단열이 되지 않아 바람이 새어들었다. 바람이 창틀을 때릴 때마다 몸이 움찔거렸다. 눈을 감아도 귀는 잠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송 노인은 이따금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말없이 놓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였다. 이 여사님 같은 얼굴은 여기 오래 있을 얼굴이 아니에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며칠 뒤 송 노인이 소식을 가져왔다. 동네의 자활센터에서 인력 모집한다네요. 미화일이라지만 하루 2시간이라도 버시면 숨통 트일 겁니다. 이영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온 건 몸이었다. 일하는 몸, 참는 마음, 견디는 손. 자활센터 미화 담당자로 처음 배정받은 곳은 구청 민원동 화장실. 지하 1층,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복도 끝. 청소도구함은 금이 가 있었고 고무장갑은 색이 바랬다. 첫날 그녀는 조용히 칸을 둘러봤다. 칫솔 자국이 선명히 남은 세면대, 휴지가 흘러넘친 휴지통, 곰팡이 자국이 번진 타일 벽면.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장갑을 꼈다. 닦았다, 문질렀다. 무릎을 꿇고 변기 아래까지 문질렀다. 누군가 지나가며 툭 던지듯 말했다. 와, 저 나이에도 청소하시네. 대단하다, 진짜. 이영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조롱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보다도 더 아팠다. 그 말에 담긴 너무 늙었다는 낯선 시선. 그것이 가슴속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녀는 나왔다. 그리고 또 닦았다. 또 무릎을 꿇었다.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이영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길로 돌아왔다. 가방 안에는 라디오가 하나 더해졌다. 오래된 것이라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방송은 잘 나왔다. 걸레질을 하며 듣는 클래식 음악, 바닥을 닦으며 들리는 DJ의 웃음소리. 그 소리는 그날의 허기를 조금 덜어주었다. 하루는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이영심은 병기칸 사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라디오 한 곡에 걸레 하나, 뉴스 멘트에 변기 2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했다. 고생 많으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들이 쌓일 때마다 이영심은 한 걸음씩 올라섰다. 누구도 알아보지 않아도,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지금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송 노인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구청 게시판에서 잘 나온 A4 용지가 있었다. 이 여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생활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모집하는데요. 도박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강연한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 이야기, 그게 꼭 필요한 때 같아서요. 이영심은 용지를 천천히 읽었다.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도박 중독자 가족의 치유 사례 모집, 일정 요건 충족 시 사례 발표자 활동 가능. 그녀는 오랜만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애가 사람답게만 산다면 집이 뭐 대수냐 싶었어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야. 이영심이 처음 강연자로 소개된 날, 구청 소회의실에는 회색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화이트보드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기대도 의심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청소 아주머니가 왜 마이크를 들지? 라는 시선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이영심은 조용히 앞에 섰다. 손에는 A4 용지 한 장. 글자는 크고 또렷했지만 그녀는 종이를 읽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쉼터 첫날 밤의 냄새, 젖은 이불 보따리의 무게,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들었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눈을 떴을 땐 그녀의 어깨가 단단히 일어나 있었다. 가족이 가장 무서운 날도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하는 날들,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끝없이 무너져야 했던 순간들,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이영심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도박은 그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더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아들은 도망쳤지만 저는 남았어요. 청소를 했고, 닦았고, 외면받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누군가는 묻더군요.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되묻고 싶었어요. 그가 자식이기만 했을까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건 자식이 할 짓이었을까요? 그날 강연은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방청객 중 한 명이 몰래 녹음한 그녀의 음성이 SNS에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수만 번 공유됐다. 댓글은 뜨거웠다. 진짜 엄마란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었네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죠? 내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도박 중독자 가족의 이야기 특집 인터뷰. 촬영 날 그녀는 어색한 메이크업과 낯선 마이크 앞에 앉았다. 질문은 예상보다 단순했다. 혹시 지금 아드님과 연락하십니까? 이영심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잠시만요. 낯익은 목소리. 낯설지 않지만 오래 들리지 않았던 그 어조. 그리고 문 앞에 선 사람. 이정우였다. 초췌한 얼굴, 부풀어 오른 눈가, 그리고 손에 쥔 종이 한 장. 아마도 병원 진료 기록이었을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나야. 정우야.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촬영 감독이 눈치를 보며 카메라를 돌렸다. 하지만 이영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정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의 등 뒤로 조명이 비쳤다. 그림자가 이영심의 발 앞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모든 희망이었던 얼굴. 이제는 스스로 무너뜨린 얼굴.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우야, 그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희망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단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정우는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난 지금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영심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뗐다. 마이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튜디오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다. 누구도 그녀를 설득하지 못할 단단함이었다.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는 복도, PD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 애가 살아남길 바래요.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없어도 돼요. 밖은 해질 무렵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유리문을 통과해 복도를 물들였다. 그 빛 아래 이영심은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인터뷰 대본이 아닌 한 장의 스케치 노트였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희망 상담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자 이영심. 이것은 단지 거절의 마침표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의 이름으로 시작될 새로운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 이영심은 다시 인터뷰를 받지 않았다. 방송 이후 쏟아지는 연락들 속에서도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남겼다.
지금은 말보단 손이 먼저여서요. 이영심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자활센터에 출근했다. 빗자루를 쥐고 구청 복도를 걷고 폐기암에 걸린 플라스틱을 손수 빼내고 한쪽 무릎을 꿇고 변기 뒤편을 닦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청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늘 그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영신 멘토님, 이번 주에 상담 신청 많아요. 선생님, 다음 주에 인천 도박가족 모임에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강연은 시청 대강당이랍니다. 준비되셨죠? 그녀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요? 살아남았는데 뭐든 준비됐죠. 서울시청 8층 소회의실. 그녀는 단상에 서 있었다. 작은 액자에 담긴 감사패가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 사회정신건강증진 공로상 이영심 선생님, 귀하는 도박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절망 속에서도 자기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이뤄냈기에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 순간 조명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듯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바라봤다. 낡았지만 단단한 손. 과거와 현재를 모두 지나온 이영심이라는 사람의 유일한 기록. 기념 촬영이 끝나고 옆자리에서 송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멋진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야. 진짜 멋진 사람은 자식한테 복수 안 하고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더군. 이영심은 웃었다. 그럼 전 아직 멋진 사람까진 아니네요. 복수 조금은 했는걸요. 둘은 가볍게 웃었다. 며칠 뒤 한 재활센터에서 낯익은 이름이 봉사자로 등록됐다. 이정우. 사회봉사 명령으로 배정된 곳이었다. 한 달에 3번 중독자 모임에서 음료를 나르고 책상을 닦고 질문지를 나눠주는 조력자.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고개를 늘 숙였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의외로 성실했다. 기록지 제출은 정우 씨가 제일 빨라요. 묻지 않아도 말없이 정리하는 손이 참 단정하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작은 종이 한 장을 맡겨두고 퇴근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분에게 내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켜보이겠습니다. 이영심은 그 메모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자신도 몰랐다. 며칠 뒤 이영심은 도박 가족 치유 강연회에서 주 강연자가 됐다. 그날 단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대본도 없고 종이도 없고 대사도 없었다. 그저 거울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조명이 천천히 밝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 기운 빠진 어깨. 그날 햇살이 거울을 비추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사는 중이라고. 조용한 탄식 소리. 몇몇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영심은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더군요.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녀는 무대 뒤편의 거울을 향해 걸어갔다. 거울은 그녀를 비췄고 그녀는 거울 속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거울 속의 얼굴도 따라 웃었다. 바깥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방 안가득 퍼졌다. 그 빛 속에서 이영심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전 이제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줌아웃됐다. 하얀 복도의 끝,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의 어깨에 묻힌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깨로 짊어질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